야, 박수진! 너 정말 집에 안 올 거야? 아내 손에서 커피가 떨어졌습니다. 쿵. 종이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그 아내가 제게 매달 300만 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세입자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그 아내의 작은 실수 하나가 20억 원짜리 인생 역전을 불러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새로운 건물 주님입니다. 관리소장님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을 때 아내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24시간 전부터 시작됩니다. 병원 복도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 번호를 또 눌렀어요. 장모님이 응급실에 실려오신 지 1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됐거든요. 여보, 지금 어디야? 엄마가 의식불명으로 응급실에 계셔. 드디어 전화가 연결됐어요. 그런데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상했어요. 파도 소리, 음악,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 준호야. 미안해. 지금 회사 워크샵으로 제주도에 와 있어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됐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끝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아직 몰랐거든요. 자신이 무덤을 파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무덤이 20억 원짜리 황금 무덤이 될 거라는 걸. 제주도? 엄마가 응급실에 계신다고. 응급실? 뭔 일이야?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1시간 전에 장모님 상황을 알려드렸는데 까먹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보호자분 계신가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제가 급하게 말했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위급하다고 하셔. 제발 와줘. 에이, 의사들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 과장이야, 과장. 내일 가면 되겠지.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장모님의 마지막 운명이 결정된 건. 그리고 동시에 아내의 운명도 결정된 거였어요. 아내는 몰랐어요. 자신이 방금 전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더 큰 실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3시간의 수술이 끝났을 때 장모님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준호야. 네, 장모님. 여기 있어요. 수진이는 어디 있니? 지금 오고 있어요. 장모님이 힘없이 웃으셨어요. 거짓말. 잘하는구나. 그게 장모님이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7시 장모님이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 아내가 나타났어요.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 모든 걸 바꾼 거였어요. 띵띵. 아내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연달아 울렸어요. 이상하다. 메시지가 계속 오네. 아내가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한 건, 화면에 떠오른 건 우리 가족 단톡방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제주도 리조트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어요. 바로 장모님이 생사를 오가고 계실 때 찍은 사진들이. 실수였어?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때 아내는 몰랐어요. 그 작은 실수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걸. 20억 원의 건물주와 300만 원 임대료를 내야 하는 세입자. 그 놀라운 반전이 바로 24시간 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 가족방에 올린 제주도 파티 사진. 그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바꾼 거예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미친 듯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뭐해? 그냥 단톡방 메시지 정리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다 봤어요.
장례식장에서 그 화면을,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라온 제주도 파티 사진들을. 혹시 사진 잘못 올린 거야? 아내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뭔 사진? 제주도 워크샵 사진들. 가족 단톡방에 잘못 올린 거 맞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들켰다는 걸 아는 거였어요. 어떻게 알았어? 장례식장에서 내 핸드폰 화면에 떠 있던 거 다 봤어. 아내가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정말 실수였어. 회사 단톡방에 올리려던 걸 깜빡하고. 실수라고? 엄마 수술 받고 계실 때 리조트에서 파티하는 사진을. 준호야, 나도 정말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위험한 줄 알았으면.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핸드폰 보여줘. 왜? 가족 단톡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서. 아내가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핸드폰을 건네줬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단톡방을 열어보는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참여자 수진 아내, 장인어른, 장모님, 처남, 처제. 총 5명. 제 이름은 없었어요. 결혼 5년째인데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메시지 내역이었어요. 제가 장모님 응급실 소식을 알려드린 직후의 대화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어제 오후 2시 30분 장모님이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상태가 위급합니다. 오후 2시 35분 처남, 엄마 어떻게 됐어? 심각해? 아내 아직 잘 모르겠어. 준호가 병원에서 지켜보고 있어. 처제 갑자기 무슨 일이야? 장인어른 일단 수술 결과 기다려보자. 아내 나는 워크샵 중이라 내일 아침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20분 후. 오후 2시 55분 안에 제주도 날씨 완전 좋다. 워크샵장. 아내 리조트 수영장 사진 아내 동료들과 치맥 타임. 아내 해변에서 건배하는 사진. 댓글들이 더 가관이었어요. 처제 언니 완전 부러워. 나도 가고 싶다. 처남 회사에서 제주도까지. 복지 대박이네. 장인어른 젊은 사람들 보기 좋구나. 재미있게 놀아라. 장모님이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고 계실 때 가족들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야, 화내지 마. 정말 몰랐다니까. 몰랐다고? 내가 응급실이라고 했잖아. 더 위로 스크롤해 봤어요. 며칠 전부터의 대화가 나왔어요. 3일 전 장모님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야겠어요. 아내 에이, 엄마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별거 아닐 거예요. 처제 맞아요. 엄마 워낙 건강하시니까. 2일 전 장모님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요. 큰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읽지 않음 장모님 무서워서 떨려요. 혹시 시간 되면 병문안 좀. 읽지 않음. 1일 전 장모님 내일 수술이에요. 준호만 자주 와주네요. 고마워요. 읽지 않음 장모님 가족들이 곁에 있으면 좋겠는데. 많이 외로워요. 읽지 않음. 마지막 메시지는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6시간 전에 보내신 거였어요. 장모님 너무 아파요. 준호 빼고는 아무도 안아주네요. 이렇게 혼자 가는 건가요? 읽지 않음.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장모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이 메시지들 다 봤어? 제가 아내에게 화면을 보여줬어요. 아내가 당황했어요. 이런 메시지가 언제 왔지? 나는 못 봤는데.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거지. 읽지 않은 표시가 되어 있잖아. 그때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단톡방 설정을 확인해 보니 아내는 장모님 메시지에만 알림 끄기를 해뒀더라고요. 이것도 설명해 봐. 왜 엄마 메시지만 알림 꺼뒀어? 그건 엄마가 메시지를 너무 자주 보내셔서. 자주 보내는 게 뭐가 문제야?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 묻고 뭐 먹었냐고 묻고 좀 부담스러웠어.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아내에게 장모님은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정말 분노한 건 따로 있었어요. 단톡방 이름 옆에 작은 설정 아이콘을 눌러봤더니 더 충격적인 게 나왔어요. 단톡방 설명 진짜 가족들만, 외부인 출입 금지. 외부인이라는 게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수진아, 이 단톡방 설명도 내가 쓴 거야? 아내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빨갛게 변했어요. 그건 그냥 장난으로. 외부인이 나야? 그게 아니라 피 섞인 가족들끼리만. 결혼한 지 5년인데도 나는 외부인이야? 아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이 단톡방 대화 전부 저장할 거야. 왜? 뭐 하려고? 증거로 쓸 거야. 무슨 증거? 너희가 장모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증거. 아내가 급해졌어요. 준호야, 설마 이혼 같은 거 생각하는 거야? 생각해보고 있어. 미쳤어? 이런 걸로 내 엄마 임종도 이런 것이야? 아내가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어요. 준호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단톡방은 증거로 쓰지 말아줘. 왜? 창피하잖아. 법정에서 이런 걸 공개하면. 창피하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그때 아내가 갑자기 다른 말을 했어요. 근데 준호야, 설마 너도 우리 가족 단톡방 몰래 캡처한 거야? 왜? 그거 불법이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들먹이다니. 수진아, 이건 가족 간의 대화잖아. 그리고 나도 여기 관련된 사람이고. 하지만 우리 가족만의 대화인데. 가족? 방금 전까지 나는 외부인이었잖아. 아내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장모님 방에서 잤어요. 아내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장모님 책상에서 다이어리를 발견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준호가 참 고마워. 나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준호뿐이야. 수진이는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래도 내 딸이니까 이해한다. 하지만 준호한테는 미안해. 이런 가족에 시집 와서 그 글을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장모님은 마지막까지도 딸을 감싸주셨던 거예요. 핸드폰을 다시 보니 아내가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준호야, 정말 미안해. 단톡방 일은 정말 실수였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단톡방 내용들을 하나하나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날짜, 시간, 참여자,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요. 특히 장모님의 읽지 않은 메시지들, 제주도 파티 사진들, 그리고 외부인 출입 금지라는 단톡방 설명까지. 이 모든 게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아내는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는 거리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장모님이 제게 남겨주신 진짜 선물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20억 원짜리 반전 말이에요. 다음 화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요. 아내의 그 작은 실수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지진을 일으키는지 보게 될 거예요. 이거 진짜야? 제 손이 떨렸어요. 장모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봉투 안에는 믿을 수 없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사본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공증 유언장까지. 총 재산 규모 20억 원. 강동구 천호대로 15층 상가 건물 한 채 15억, 예적금 5억 원.
모든 게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현실이라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장모님이 남기신 편지를 읽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거든요. 준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겠지.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나는 우리 수진이보다 내가 더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 수진이는 돈만 있으면 다 써버릴 게 뻔해. 하지만 너는 달라. 그래서 모든 재산을 내 이름으로 해뒀어. 강동구 천호대로 건물과 모든 예적금까지. 수진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내가 적절한 때에 알려주렴.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건물 5층에 수진이가 사무실을 얻어서 사업한다고 하더라. 하지만 8개월째 임대료를 제대로 낸 적이 없어. 매달 변명만 늘어놓고 내가 직접 가서 독촉해도 돈이 없다. 다음 달에는 꼭 이런 말만 해. 정말 속상해. 준호야, 내가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야. 수진이는 이제 내게 임대료를 내야 하는 세입자고. 편지를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아내가 장모님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건물이 이제 제 것이라는 것. 이보다 완벽한 복수가 또 있을까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이 유언장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완벽한 공증 유언장이네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제 아내가 이에 제기하면? 불가능합니다. 고인의 정신 상태가 온전했다는 의사 소견서까지 첨부되어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어요. 특유재산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이혼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진짜요? 네. 상속받은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거든요. 완벽했어요. 장모님이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님, 이 건물 임차인 명단 좀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제 건물 주시니까. 명단을 받아본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5층 수진 컨설팅 대표자 김수진 월 임대료 300만 원. 제 아내가 제 건물에서 사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임대료를 8개월째 제대로 안 내면서요.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제 단톡방 일로 싸운 뒤로 어색한 분위기였거든요. 수진아, 엄마가 적금 같은 거 해뒀나? 왜 갑자기? 장례비도 들었고 유품 정리도 해야 하잖아. 아내 눈빛이 반짝였어요. 역시 돈 얘기만 나오면 달라지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볼까? 응. 그리고 엄마 집도 정리해야 하고. 맞아. 엄마 집이 작으니까 팔면 좀 될 것 같은데. 우리 전세 계약도 내년에 끝나는데 마침 잘 됐네. 아내는 벌써 장모님 재산으로 새집 이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진아, 혹시 너 사업하고 있어? 갑자기 왜? 친구가 천호대로에서 너 봤다고 하더라. 아내가 당황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럼 정말 사업하고 있는 거야? 응. 6개월 전부터 작은 컨설팅 회사 차렸어. 왜 말 안 했어? 아직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임대료는 얼마야? 월 300만 원 정도. 그 돈은 어떻게 마련했는데? 아내가 우물쭈물 하더니 말했어요. 엄마한테서 빌렸어. 엄마한테서? 얼마나? 처음에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 그 다음에 매달 운영비로 300만 원씩, 매달 300만 원씩을 몇 개월? 8개월. 총 7,400만 원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 더 많았어요. 아까 사업자금 5천만 원 더하면 1억 2,400만 원인데? 맞네. 아내가 장모님께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임대료는 제대로 안 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임대료는 잘 내고 있어? 아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요즘 사업이 안 돼서 좀 밀렸어. 얼마나? 2달 정도? 600만 원? 응.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장모님께는 매달 300만 원씩 받아가면서 임대료는 안 낸다고요? 수진아, 그럼 엄마가 임대료 독촉하지 않았어? 그게 아내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끔 오셨어. 가끔이 아니라 매주 오셨을걸? 어떻게 알아? 짐작이 가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장모님이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셨는지, 왜 저에게 재산을 맡기셨는지, 딸이 매달 용돈은 받아가면서 약속은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수진아, 내일부터 임대료 꼬박꼬박 내야겠다. 왜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남이잖아. 건물주 바뀌면 더 엄격해질 거야. 건물주가 바뀐다고? 당연하지. 엄마 재산 상속받을 사람이 있을 텐데. 아내가 급해졌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지금도 사업이 안 되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상속 절차를 완료하고 아내에게 진실을 알려주기로요. 20억 원의 건물주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앞으로 아내가 저에게 매달 임대료 3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요. 장모님의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완벽할 줄은 몰랐어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완벽한 복수의 도구였던 거예요. 수진아, 내일부터 진짜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아내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폭탄 위에 앉아 있는지를요. 그리고 그 폭탄의 기폭장치를 제가 쥐고 있다는 것도요. 내일이면 진짜 20억 원짜리 반전이 시작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김준호님. 이제 정식으로 20억 원 건물의 소유주가 되셨어요. 변호사님 말을 듣는 순간 아직도 꿈 같았어요. 하루아침에 제가 15층 건물의 주인이 됐다니. 그리고 오늘부터 모든 임차인들에게 건물주 변경 통지를 보냅니다. 새로운 계좌번호로 임대료를 입금하라고요. 5층 수진 컨설팅에도요? 네. 다른 임차인들과 똑같이 처리하겠습니다. 완벽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참 건물관리업체에서 새로운 건물주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방문해 보시죠.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1시간 후 천호대로 건물 앞에 섰어요. 이제 이 모든 게 제 것이라니. 15층짜리 건물 전체가요. 로비에 들어서자 관리소장님이 달려오셨어요. 새로운 건물주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박할머니가 정말 좋은 분께 건물을 맡기셨네요.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띵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어요. 커피를 들고 나오던 아내가 저를 봤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아내의 걸음이 멈췄어요.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이 벌어졌어요. 준호야, 여기서 뭐해? 관리소장님이 아내를 보더니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5층 수진 컨설팅 대표님이시죠? 새로운 건물주님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 손에서 커피가 떨어졌어요. 쿵! 종이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로운 건물주라고요. 오늘부터 우리 건물의 소유자이십니다. 관리소장님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말했어요. 참, 대표님, 임대료 계좌번호 변경 통지 받으셨죠? 이번 달부터는 새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아내가 저를 보며 입을 떨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아내를 바라봤을 뿐이에요. 내가 건물주라고? 네, 맞습니다. 제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아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어요. 대표님, 왜 그러십니까? 관리소장님이 당황했어요. 이 사람이 건물주라고? 이 사람이? 아내가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준호 건물주님이십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또 사람들이 내렸어요. 2층 치과 직원들과 3층 회계사무소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치과 간호사가 물었어요. 관리소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새로운 건물주님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김준호님이십니다. 치과 원장님이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아, 새로운 건물주님. 반갑습니다. 3층 회계사님도 인사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아내는 계속 패닉 상태였어요. 대답해. 아내가 제게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진 씨,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공공장소? 내가 8개월째 사무실 쓰고 있는 건물인데? 네, 제 건물에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내가 비틀거렸어요. 네, 내 건물? 네. 장모님이 유언으로 저에게 남겨주셨어요. 치과 원장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럼 박 할머니 사위분이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회계사님도 놀라셨어요. 그렇다면 5층 수진 컨설팅 대표님은 제 전처입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전처라고? 네. 어제 이혼 서류 제출했어요. 그리고 수진 씨, 임대료 2개월 연체된 거 알고 계시죠? 아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번 주 안에 연체료 포함해서 입금해 주세요. 안 그러면 계약 해지하겠어요. 계약 해지? 네. 다른 임차인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예외는 없습니다. 관리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연체는 계약 위반이죠. 아내가 저에게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준호야, 우리 따로 얘기해. 따로 얘기할 건 없어요. 이제부터는 건물주와 세입자 관계니까 공식적으로만 대화하겠어요. 공식적으로? 네. 변호사 통해서요. 아내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치과 원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건물주님, 박 할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5층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5층 때문에요? 네. 임대료 때문에 매주 올라가서 독촉하시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아내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회계사님도 거들었어요. 할머니가 딸이 약속을 안 지켜서 속상하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렇군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수진 씨, 그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금 확인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 통지 보내겠어요. 준호야. 아내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건물주님이라고 하세요. 이제 우리는 건물주와 세입자 관계입니다. 예의를 지켜주세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건 세입자분이 알아서 하실 문제죠. 저는 관리소장님에게 말했어요. 소장님, 건물 둘러보고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내를 그냥 두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뒤에서 아내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관리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건물주님, 정말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왜요? 박 할머니가 5층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제야 제대로 된 건물주가 오셨네요. 15층까지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장관이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 모든 게 제 거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다시 1층으로 내려오니 아내는 없었어요. 아마 5층 사무실로 올라갔나 봐요. 로비를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오늘부터 아내는 제게 매달 300만 원의 임대료를 내야 해요. 연체하면 계약 해지고요. 장모님의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완벽할 줄은 몰랐어요. 새로운 건물주님입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바뀐 거예요. 권력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어요. 이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확실해졌으니까요.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세상이 시작될 거예요. 이 단톡방 내용을 법정에 제출하면 게임 오버입니다. 변호사님이 제 핸드폰 화면을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요? 네. 이건 조작 불가능한 디지털 증거거든요. 카카오 서버에서 시간, 위치, 참여자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님이 단톡방 캡처본들을 하나씩 분석해 주셨어요. 보세요. 여기 오후 2시 30분에 고인 응급 상황 메시지가 왔는데 2시 55분에 제주도 파티 사진이 올라왔어요. 25분 차이네요. 그렇습니다. 고인이 수술받고 계실 때 가족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죠. 더 충격적인 건 댓글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댓글들 보세요. 부러워, 대박, 재미있게 놀아라. 고인의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법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나요? 이혼 소송에서 가정 파탄의 책임을 따질 때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시부모 관계는 부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변호사님의 분석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이 외부인 출입금지 단톡방 설명은 더욱 강력해요. 결혼 5년 차 남편을 가족에서 배제했다는 명백한 증거니까요. 위자료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최소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거실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어제 건물 로비에서 망신당한 충격이 아직 안 가신 것 같았어요. 준호야, 뭐해요? 우리 정말 이혼하는 거야? 네. 그럼 재산은 어떻게 나눠? 역시나 돈 얘기부터 하는군요. 나눌 게 없어요. 상속받은 건 제 개인 재산이니까.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내가 갑자기 계산기를 꺼냈어요. 건물이 15억이고 예금이 5억이니까 총 20억이잖아. 위자료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정말 끝까지 돈 계산이네요. 수진 씨, 그게 지금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지.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엄마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그 순간 확신했어요. 장모님이 왜 그런 유언장을 쓰셨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수진 씨, 우리 정말 이혼하죠. 준호야. 아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단톡방 일도 엄마한테 한 것도 다 잘못이었어. 알아요. 그럼 용서해 줄 수 있어? 아니요. 왜? 진심이 아니니까. 진심이야. 정말 진심이라고. 그럼 왜 지금까지 사과 안 했어요? 건물주인 걸 알고 나서야 사과하네요. 아내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때 아내가 갑자기 다른 말을 했어요. 준호야, 그 단톡방 얘기는 법정에서 하지 말자. 왜요? 창피하잖아.
우리 가족 얘기를 법정에서 공개하면, 창피하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그건 정말 실수였다고. 실수든 뭐든 증거는 증거예요. 아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정말 그걸 법정에 낼 거야? 당연히 내야죠. 제일 중요한 증거인데. 준호야, 제발. 아내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그 단톡방만은 증거로 쓰지 말아줘.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잖아. 엄마 임종날 제주도에서 놀았다는 게. 그래서 창피한 거죠? 응. 그럼 왜 했어요? 아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미 변호사님께 넘겼어요. 모든 단톡방 대화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아내가 주저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돼? 법정에서 판단하겠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야? 판결문에는 들어갈 거예요. 아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다음날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김준호님, 상대방에서 긴급하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합의요? 네. 단톡방 증거를 보고 나서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떤 조건으로요?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고 단톡방 내용 공개는 최소화한다는 조건이에요. 8천만 원이면 처음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많이 준다고요? 단톡방 내용이 공개되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걸 아는 거죠. 좋은 조건 같은데요? 하지만 선택은 김준호 님이 하세요. 법정에 가면 더 큰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잠시 생각해 봤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합의하겠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일주일 후 이혼이 성사됐어요. 아내는 8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몰락했어요. 아내 가족 단톡방의 내용이 일부 알려지면서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이 쫙 퍼진 상태였어요. 엄마 임종날 제주도 가서 놀았다더라. 가족 단톡방에 파티 사진 올렸다더라. 5년 된 남편을 외부인 취급했다더라. 아내는 결국 동네를 떠났어요. 사무실도 정리하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 처가 식구들이 찾아왔어요. 준호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장인어른이 무릎을 꿇으셨어요. 일어나세요. 수진이가 어디 갔는지 아니? 연락이 안 되는데. 저도 몰라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영숙이한테도 미안하고. 처남과 처제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뭐 하세요? 준호야,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용서는 장모님께 구하세요. 저한테 말고. 영숙이는 이제 없잖아. 산소라도 가서 빌어보세요. 그들이 체념한 듯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장모님 사진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장모님, 단톡방 하나로 모든 게 끝났어요. 아내의 작은 실수 하나가 이렇게 큰 폭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가족방에 올린 제주도 파티 사진. 그 한 장의 사진이 20억 원짜리 인생 역전을 완성한 거예요. 장모님이 마지막에 주신 선물은 재산만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까지 주셨던 거예요. 단톡방 스모킹건의 위력이 이렇게 강력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에요. 건물주님, 5층에서 야간 도주했습니다. 관리소장님의 전화를 받고 바로 건물로 달려갔어요. 야간 도주요? 네. 어젯밤에 트럭 와서 짐 다 빼갔어요. 임대료 3개월치 밀린 채로요. 5층에 올라가 보니 정말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도 컴퓨터도 심지어 화분까지 모든 게 사라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남겨두고 갔더라고요.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김준호 건물주님께. 편지를 열어보니 수진이의 글씨였어요.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이제 서울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단톡방 일이 온 동네에 퍼져서 사람들 시선을 감당할 수가 없어.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해. 밀린 임대료는 언젠가 꼭 갚을게. 부산에 있는 친구 집으로 내려간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게. 그게 수진이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관리소장님이 물어봤어요. 건물주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새로운 임차인 구해주세요. 네. 그런데 밀린 임대료는요? 포기하죠. 뭐? 사실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수진이를 완전히 끝내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5층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젊은 변호사 커플이 로펌을 차린다고 했어요. 이전 임차인은 어떤 분이셨나요? 잘 아는 분이었는데 사업이 잘 안 되셔서요. 그렇군요. 저희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임차인들을 보니 뿌듯했어요. 장모님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어요. 아버님? 장인어른과 처남, 처제가 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준호야,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일로.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세 사람 모두 무릎을 꿇었어요. 준호야, 제발 도와줘.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처남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형부, 언니가 완전히 망했어요. 어떻게요? 부산에서 사기당했어요. 위자료 8천만 원 전부 다 날렸어요. 처제가 덧붙였어요. 언니를 믿고 투자하자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 다단계 사기였어요. 그래서요? 장인어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길바닥에 나앉아 있어. 갈 곳도 없고. 그건 수진이가 해결할 문제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 딸인데.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처남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형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20억이나 가져놓고 제가 상속받은 거예요. 그래도 정 때문에라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장모님 임종할 때 정이 어디 있었나요? 처남이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제주도에서 파티할 때 정이 있었나요? 그건 단톡방에서 장모님 무시할 때 정이 있었나요? 처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5년 동안 저를 외부인 취급할 때 정이 있었나요? 그들이 모두 침묵했어요. 장인어른이 다른 방법을 시도하셨어요. 준호야, 그럼 돈이 아니라 다른 도움이라도. 어떤 도움요? 수진이가 다시 서울로 올 수 있도록. 안 됩니다. 왜? 저 때문에 서울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수진이가 한 짓 때문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단톡방 내용이 알려지면서 수진이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됐거든요. 동네 카페에서도 마트에서도 은행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엄마 죽는 날 제주도 가서 놀았다는 그 사람. 가족 채팅방에 파티 사진 올렸다는 그 사람. 남편을 외부인 취급했다는 그 사람. 수진이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간 거였어요. 처남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형부, 그럼 언니가 죽으면 그때서야 만족할 거예요? 죽는다고요? 언니가 부산에서 계속 울기만 한대요. 못 살겠다고.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정신을 차렸어요. 그건 수진이 선택이에요. 선택?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장인어른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우리가 무릎까지 꿇었잖아.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버님,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럼 정말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네. 각자 알아서 사세요. 그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준호야, 이렇게 냉정할 거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처남이 마지막으로 위협하듯 말했어요. 후회요? 제가 뭘 후회해요? 언젠가 너도 어려울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어요. 남에게 무릎 꿇고 빌지는 않을 거고요. 그들이 마침내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나서 장모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장모님,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나 봐요. 하지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처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언니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왜요? 자살 시도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많이 다쳤어요?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생명에는 지장 없대요. 하지만 의사가 그러는데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수진이가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로 힘들어한다니.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이것도 수진이가 선택한 길이야. 장모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저를 그렇게 무시했을 때는 생각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건 안 통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절대 흔들리지 말자. 이게 정의야. 수진이와 처가 식구들의 완전한 몰락을 지켜보는 게 잔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모님이 받으신 상처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대가예요. 장모님,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들이 장모님께 한 일의 대가를 다 치렀어요.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수진이도 처가 식구들도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20억 원과 함께 얻은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자유였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자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자유. 장모님의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완벽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건물주님, 5층새 임차인들이 정말 만족해 하십니다. 관리소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 달 전 들어온 변호사 커플이 정말 모범적인 세입자였거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임대료도 매월 5일 전에 미리 입금하시고 건물 관리에도 적극 협조하시고 수진이와는 정반대였어요. 그런데 건물주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런가요? 네. 처음 오셨을 때는 많이 지쳐 보이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정말 그랬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건물에서 나와서 카페에 들렀어요. 요즘 제가 자주 가는 곳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건물주님. 1층 카페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오늘도 건물 점검하러 오셨어요? 네. 그리고 새로운 계획도 세우려고요. 새로운 계획이요? 네. 좋은 일에 쓸 계획이 있어요. 사실 요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장모님을 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고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독거노인 무료급식, 사회복지재단, 장학금 사업,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할머니 두 분이 대화하시는 게 들렸어요. 요즘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 맞아. 자식들은 다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밥 해먹기도 귀찮고, 말 상대할 사람도 없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떠올랐어요. 장모님도 마지막에 외로우셨을 텐데, 집에 돌아가서 변호사님께 전화드렸어요. 변호사님, 재단 설립에 대해 상담받고 싶은데요. 재단 설립이요? 어떤 목적으로요?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요? 무료급식부터 시작해서
말벗 서비스, 생활 지원까지 종합적으로요. 재단 운영비는 어떻게 마련하실 예정이에요? 건물 임대 수익을 쓸 생각입니다. 월 수익이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절반 정도는 재단 운영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감탄하셨어요. 정말 훌륭한 계획이네요. 장모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영숙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됐어요. 장모님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어요. 첫 번째 사업장으로 장모님이 살던 동네에 무료급식소를 차렸어요. 하루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어요. 개소식 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런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사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어르신들의 인사를 받으며 뿌듯했어요. 그런데 개소식 한편에서 낯익은 모습이 보였어요. 수진이었어요. 6개월 만에 보는 모습이었는데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제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호야, 축하해. 고마워. 엄마 이름으로 이런 좋은 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 수진이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나도 도울 수 있을까? 뭘? 봉사라도. 돈은 못 내더라도 몸이라도 써서. 정말로? 응. 엄마한테 미안해서 잠도 못 자겠어. 이렇게라도 속죄하고 싶어.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장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 답이 나왔어요. 그럼 설거지부터 시작해. 일주일에 3번.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진심으로 해야 해.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당장 그만두라고 할 거야. 알았어. 정말 열심히 할게. 그날부터 수진이가 재단에 나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르신들도 수진이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고생한다. 젊은 애가 이런 일까지 하고.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배우고 있어요. 수진이가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예전의 이기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진심으로 봉사하는 모습이었어요. 3개월 후 수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이제야 알겠어. 뭘? 엄마가 왜 너한테 재산을 맡기셨는지. 왜? 나는 받기만 생각했는데 너는 나눠주는 걸 생각했잖아. 수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정말 지혜로우셨어. 나한테 줬으면 정말 다 써버렸을 거야. 6개월 후 영숙재단은 크게 성장했어요. 무료급식소 3곳, 독거노인 말벗 서비스, 생활용품 지원 사업까지 월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고 계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처가 식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준호야, 우리도 재단 일 도와주고 싶어?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응. 영숙이한테 미안한 마음에 밤잠을 못 자겠어. 이렇게라도 속죄하고 싶어. 처남도 말했어요. 형부, 제가 요리를 좀 할 줄 알거든요. 급식소에서 도와드릴게요. 처제도 거들었어요. 저는 청소나 설거지 같은 거 할게요. 그날부터 처가 식구들도 재단에서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영숙재단 1주년 기념행사를 열었어요. 그동안 도움받은 어르신이 500명을 넘었고 자원봉사자도 100명이 넘었어요. 행사장에서 제가 인사말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은 저희 장모님 덕분입니다. 장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법, 나누는 법, 그리고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제 전 가족들도 모두 장모님의 사랑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수진이와 처가 식구들이 모두 눈물을 글썽였어요.
행사가 끝나고 모두 함께 장모님 산소를 찾았어요. 엄마, 이제 정말 모든 게 좋아졌어요. 우리 모두 엄마 뜻을 이어받아 살고 있어요. 수진이가 무덤 앞에서 말했어요. 저도 장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장모님, 이제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됐어요. 장모님이 꿈꾸셨던 그런 가족으로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장모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준호야, 고마워.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우리 모두 장모님 덕분이야. 그래도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장모님이 남겨주신 건 20억 원이 아니라 20배, 200배 더 소중한 것이었어요. 바로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그게 장모님의 진짜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건물주님,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하셨죠? 관리소장님이 웃으며 물어봤어요. 네. 영숙재단 설립 3주년이자 장모님 3주기 추모일이에요. 3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영숙재단은 이제 서울 전역에 12개 지부를 두고 있어요. 매일 2,000명이 넘는 독거노인분들이 따뜻한 식사를 하시고 1,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어요. 오빠, 준비 다 됐어? 수진이가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지금은 영숙재단의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으면서요. 응, 고마워. 내가 더 감사하지. 나 같은 사람을 다시 받아줘서. 수진이는 정말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어요. 3년 전 그 이기적이고 돈에만 관심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늘은 재단 본부 건물 개관식이에요. 그 천호대로 건물 1-2층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재단 본부로 만든 거예요. 개관식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시장님, 국회의원님, 언론사 기자들까지. 하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손님들은 따로 있었어요. 처남과 처제, 그리고 장인어른이 오신 거예요. 이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준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장인어른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아버님께서 매주 봉사 오셔서 더 보람있어요. 영숙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 개관식이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영숙재단 대표 김준호입니다.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3년 전 저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보냈습니다. 제일 소중한 분을 잃었고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절망이 오히려 저에게 진짜 인생을 찾아주었어요. 장모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선물을 통해서요. 제가 잠시 멈추고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장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건 20억 원의 재산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나누는 법이었어요. 그때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의 주인공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치과 원장님, 회계사님, 그리고 다른 임차인들이 모두 와 계셨어요. 건물주님, 축하드려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분들의 격려를 받으니 더욱 뿌듯했어요. 개관식이 끝나고 모든 가족이 함께 장모님 산소를 찾았어요. 묘비 앞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했어요. 재단에서 도움받은 어르신들이 보내주신 거였어요. 장모님, 오늘 재단 본부 개관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수진이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엄마가 원하시던 딸이 됐어요. 장인어른도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미안했어. 살아계실 때 제대로 대하지 못해서.
처남과 처제도 각각 사과의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모님, 이제 정말 모든 게 완성됐어요. 우리 모두가 장모님 사랑을 배웠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오빠, 그런데 정말 신기해. 뭐가? 3년 전 내가 올린 그 단톡방 사진 하나로 모든 게 시작됐잖아. 맞아. 그때는 정말 작은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었나 봐. 응.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그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았을 거야. 수진이 말이 맞았어요. 그 단톡방 사진 하나가 정말 모든 것을 바꿨어요. 그날 밤 저는 장모님 사진 앞에 앉아서 지난 3년을 돌아봤어요. 우리 가족방에 올린 제주도 파티 사진. 그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복수하고 싶었어요. 배신당한 분노, 무시당한 상처, 그 모든 게 복수심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장모님은 복수가 아닌 다른 길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미움보다는 사랑을, 파괴보다는 창조를, 혼자가 아닌 함께를.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복수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더 행복해지는 거였어요. 수진이와 처가 식구들을 벌주는 것보다 그들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진정한 승리였어요. 핸드폰을 보니 재단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대표님, 오늘도 300명의 어르신들이 따뜻한 식사하셨어요. 모두들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세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게 바로 장모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내일도 재단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날 거예요. 수진이와 처가 식구들과 함께 봉사하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웃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장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인사가 될 거예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장모님의 마지막 선물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거든요. 20억 원보다 20배, 200배 더 소중한 선물.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장모님의 사랑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우리 모든 가족의 마음속에, 그리고 재단을 통해 도움받는 모든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말이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작은 깨달음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족의 진짜 의미는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도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하루 되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